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임은정 공주 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께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 그리고 공동 성명 그리고 워싱턴 선언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 차례로 총평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글쎄 다른 것보다도 이 글로벌 그 포괄적 전략 동맹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 단어의 이제 중요성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 동맹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물론 시작이 된 것이지만 이게 지난 70년 동안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까지 다 아주 그 저변이 넓어졌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지역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젠다들을 가지고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담은 성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또 와닿았던 것이 작년에 이제 대선 전이시지만 Foreign Affairs의 2022년 2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당시 기고하셨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글로벌 중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하고도 어떤 일정 부분 그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조화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 한미 간의 단순히 이 동맹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이 한미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 5월에 이제 공동 성명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나온 공동 성명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지역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은 한반도에서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맹 그리고 또 기능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동맹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히 이 글로벌이라는 그 개념, 이 한미 두 나라의 지난 그 70년간의 동맹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제 조망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그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총론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안보 분야에서는 양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한 강화된 확장 억제 대책,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점이 아무래도 핵심일 텐데요. 한미 정상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네, 지금 두 정상의 그 발언을 들어보면은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이 두 정상의 말에도 이제 녹아 있는데요. 일단 그 북핵 대응을 위해서 두 나라 간의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하기 위한 이제 상설 협의체 신설하는 게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 협의체가 그럼 기존에 존재했던 거랑 어떤 게 다르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봤을 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격상이 된 부분이 있죠. 이제 차관급이었던 것에서 이제 장관급으로 올라간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긴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또 협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글쎄 기존의 것과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계속 핵 공유라든지 나토식 핵 공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핵무장
입장이라든지 이런 여론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 1, 2년 동안 크게 좀 확산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안보 정책을 꾸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제도화된 어떤 기제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나토와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 뭐 엄연히 상황은 다릅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미 핵 보유국도 있죠.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외에도 회원국 자체가 3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위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이라는 곳은 다 대륙이기 때문에 땅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비해서 이 지형적으로 동아시아는 굉장히 지금 다른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1대1로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지금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기존 뭐 연합사령부도 그렇습니다만 그 함께 말 그대로 연합해서 어떤 상황을 계속 공유해 나간다라는 그 메커니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항상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교를 하고 또 어쩔 때는 서로 어떤 측면을 좀 질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일본한테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지금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지금 과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70년 동안에 연합사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했었습니다만 그런 조인트로 말 그대로 함께 연합해서 기재화된 어떤 체제를 가지고 운영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 만든다는 한미 핵협의 그룹 NCG라는 그 기구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핵 관련, 북핵 대응 관련 그 협의체가 있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 근데 과연 격상되는 건지 장관급이 이제 이 그룹의 양국의 수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또 따라오겠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우산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계속 있었다고 미국은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뭐 그런 정도 정말 능력이 있나 북한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핵 탄두는 또 차치하고서라도 이거를 지금 투발 수단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거기까지 가 있나라고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보란 듯이 무슨 거의 미사일 백화점도 아닌데 각 종류별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정말 작동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핵우산이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미국도 말했고 우리 당국도 그런 식으로밖에 또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더 가시화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재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더 있었다. 그런 요구가 우리 국내적으로 더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기존에도 두 나라 간에 이제 핵 관련 협의체가 있었는데 다양한 레벨의 이 관료들이 들어가는 뭐 실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차관급이라든가 들어가서 협의하는 체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기존의 체제는 이를테면 뭐 1년에 한 2번 만났는데 그거를 4번, 6번 만나면 이것이 확장억제가 강해지는 것이냐.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어떤 그 레벨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게 좀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라도 이제 전개를 확대하겠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제 요컨대 뭐 SSBN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전략 핵 잠수함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기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당연히 했겠지만 당국에서는 지금 오하이오급이라고 하는 SSBM을 지금 괌에 있는 모습을 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면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부분이 지금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글쎄 그러면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여전히 어떤 회의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상응하는 조치로서 지금 되어진 부분이 있고 예. 북한의 지금 그 텐션이 점점 올리고 있는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인 부분이 또 있고 여기서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핵무기는 갖지 않겠다. 네. 대신에 그럼 그만큼 그것을 포기하는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확실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뭐 북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핵무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럼 상응하는 것이 뭐냐. 예.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비판이 이미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런 전략 자산들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것이 뭐든지 이게 상응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축인데 일단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일단 이 교수님께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잠수함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기존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 핵 추진 잠수함이 정대된다라는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얘기한 이 전략 핵 잠수함은 좀 다른 차원의 것 아닙니까? 이게 80년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네.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미사일 자체가 이 사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오히려 발사를 하면 태평양에서 발사해도 충분히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굳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걸로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떤 그 억제 효과가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유럽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유럽에는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을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며칠 전에 열렸던 그 아산 플래넘인가요? 아산 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그 회의에서도 그 존 발튼이 와가지고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핵을 차라리 배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예. 식의 이제 또 발언을 기조강연에서 해서 또 그게 여러 가지로 또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나토 같은 경우도 그럼 지금 네덜란드에도 있고 벨기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사용할 것을 상정을 하고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용을 할 것을 상정 물론 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쳤으면은 우리 지금 이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이 땅에 지금 전술핵을 굳이 다시 배치를 하는 것이 그러면 또 그것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그러면 전술핵이 다시 있다고 해서 절대로 북한이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땐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100% 그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핵잠이 무서운 거는 핵잠수함이 무서운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디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은밀성이 있죠. 그리고 기습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자산들이 여기를 이제 정례적으로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북한은 또 북한이지만 당장 중국에게 굉장히 사실 불편할 겁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을 결국은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기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텐션을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응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이 불편하다면 중국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저는 설득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싱턴 선언에는 이 전략 핵 잠수함의 정례적 가시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한반도 주변에 이런 잠수함이 좀 더 자주 정례적으로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중국을 우리가 지렛대로 이용해서 지금 정세를 좀 이렇게 잘 헤쳐나갈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확장 억제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김정은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핵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좀 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억제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또 이거는 이제 미국이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습니다만 확장 억제를 함으로 해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이런 독자적 핵 무장론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남한의 이 전술핵 그 재배치에 대한 요구를 좀 잠재우는 것, 네.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안도 그렇고 북한이 어쨌든 간에 물론 해구사는 늘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가시화되고 기재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아까 핵잠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억지력을 상승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결국은 북한이 그러면 더 이것을 우리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더 나아가느냐. 이게 소위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했지만 그들은 또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더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내에서 물론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치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나 그거는 별로 추구하기에 그 합당한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 분야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경제 분야도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가 됐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두 정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nd by the way,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네, 오늘 새벽에 두 나라 정상 기자회견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반도체법을 관련해서 관련한 질문이 한국 기자 그리고 이 미국 기자 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그 장면,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저 발언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그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는 그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할 것이라는 취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번 성명서를 읽어보면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IRA의 그런 차별적인 조항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타이밍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반도체법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IRA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최종 버전도 있고 이 제안 형식의 프로포절 형식으로 아직 이 최종 버전이 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지금 양국 간의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고 이번 공동 성명에는 확실한 어떤 그 문구가 담기진 못했지만은 후속 조치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공동성명에 담기진 못했지만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질문드렸었던 거는 이제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네. 약간 동문서답 아닌가 뭐 이런 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그런 답변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 팀장님은 아마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의문점은, 그렇다면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난 이 자리에서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그 재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연임을 위한 이제 재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국내 정치를 더욱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추가적인 이런 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에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합의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윈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때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경험상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투자가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국내에도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전기차 관련 보조금도 우리 업체가 제대로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공장은 지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미국 측에서 우리 보조금 시청하게 되면은 거의 기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엑셀 파일로 제공하라 뭐 이런 그 요구 사항이 있고요. 중국의 이제 첨단 그 장비 반입하는 것도 이제 규제가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IRA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초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속하고 비밀리에 통과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응을 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적인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특히 국내에서도 여야,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대응을 해서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에는 상당히 우리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RA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우리 산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IRA 법안에 거의 50%에 가까운 보조금은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이제 배분이 되게 될 텐데요. 배터리라든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수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공략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시나 반도체 부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네.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 사실 과학법보다는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상무부의 이 수출 통제 조치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일단 1년 유예를 우리 기업들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것이 이제 유예가 연장이 될지 아닐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런 뉘앙스들을 파악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미국이 좀 조치를 후속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한 그 외신 보도가 좀 또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진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또 강하게 부인도 하지 않아서요.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 미국이 우리 측에 요청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판매를 굉장히 간접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노골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판매하지 말라. 좀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요구란 말이죠. 이게 만약 맞다면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인사가 어떻게 보면 뭐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네. 특히 이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난을 할 때 중국이 이제 경제적 강압 같은 것을 활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강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만약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근거가 없고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본인들이 말했던 경제적 강압에 해당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메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엔 그 자리는 이제 중국 기업이 메우게 될 텐데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가 메모리 칩을 마이크론으로부터 사지 못해서 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지 못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그걸 공급받는다. 굉장히 그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 정도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특히 이제 주목을 끌었었던 그 부분들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완 해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뭐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그 양국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 어느 정도 수위로 이 부분이 논의되고 담길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러시아 문제하고 조금 중국 대만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러시아 문제는 우크라이나 어쨌든 침략한 주체가 지금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전쟁을 겪었고 지금까지 온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부분을 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예. 대만하고 중국은 지금 전혀 조금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톤을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남중국해를 얘기를 했고 그 맥락에서 지금 대만 문제가 평화롭고 안정이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와 이렇게 대만 해협이라는 것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무역 수송로입니다. 네. 이것은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장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중국이야 이제 내정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의 평화 안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게 우리랑 예를 들면 제주도랑 벌어지는 일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리액션이 저렇게 있지만 당연히 원칙론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 중국의 그런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으로 정제한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문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